차는 그냥 갖고 있으면 돈 잡아먹는 기계예요. 어쩔 수 없이 샀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차를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진짜 돈 모으기를 그만큼 포기하는 겁니다. 저축을 해라. 그리고 이제 소비를 아껴라.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올해죠. 올해 23년도 물가 상승률만 해도 뭐 3~4%대 되고 뭐 미국은 뭐 더 높고 네. 지금 그냥 숨만 쉬어도 이제 물가 자체가 높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쓰던 10,000원보다 뭐 지금은 훨씬 더 돈의 가치는 좀 떨어지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은 더 해야 되는데 그럼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고물가 시대에 뭐 어떻게 좀 저축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답이 없어요. 이거 아끼라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소득을 늘리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환경들도 있잖아요. 겸업금지 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물가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 5% 물가가 상승했다면 내 연봉이 5% 깎인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소비를 해가지고는 사실은 저축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네. 그만큼은 당연히 날아가는 거니까 저축액을 줄이거나 근데 나는 저축액을 절대 못 줄이겠다. 안 줄이는 게 맞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소비를 어쩔 수 없이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사실 이럴 때 금리를 올리는 이유도 물가가 자꾸 오르니까 소비 좀 줄이세요. 경기 좀 조금 과열 좀 시키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금리 올리고 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차갑게 씻고 경기 침체가 오라는 건 아니지만 뜨거워진 경기 많이 풀린 유동성을 흡수해가지고 좀 안정화되면 그때 이제 다시 돈 좀 쓰시라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방향에 맞춘다면은 이제 안 쓰는 게 답일 것 같고 사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저도 사실 그래요. 이제 밥을 예전에는 오늘 점심 좀 제대로 먹자 했을 때는 앞에 그 청년국밥, 돼지국밥집이 네. 있었거든요. 거기 안 간 지 꽤 됐어요. 네. 왜냐면 그럴 마음을 가졌을 땐 7,000원이었는데 지금 9,000원이 됐거든요. 야 이게 밥 한 번 먹는데 9,000원이라는 거는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도 저 사실 라면 먹었습니다. 점심 빼는 고프고 뭐는 해야 되겠는데 직접 끓여 먹었어요. 네. 사무실에서. 어. 당연히 분식집 라면은 네. 똑같은 라면에 계란 풀고 파 넣고 한 게 여기에 이제 임대료와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비싼 거니까요. 네. 근데 진짜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게. 근데 그거 똑같이 먹으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저축 유지 못 해요. 그러니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조금 내가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 감수하는 게 돈으로 돌아온다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그런 분들 다 같이 아껴야죠. 그리고 요 고비를 좀 지나가면 물가가 계속 이제 지금은 약간 이제 상승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니까 네. 내년 정도엔 조금 하반기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지출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늘리지만 않으셨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있던데요. 내년에 소비를 늘릴 것이다라고 응답한 게 절반이 넘더라고요. 이 와중에. 아, 그러니까 올해 좀 참았으니까 내년에는 좀 쓰겠다 이런 건가요? 이게 모르겠어요. 근데 소득 분위를 1분위부터 5분위로 나눴을 때 3분위 이상. 돈을 좀 버는 분들. 그렇죠. 3분위 이상이신 분들 소득 상위 한 절반 이상이신 분들이 내년에는 소비를 좀 늘리겠다라고 응답을 하신 비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보고는 조금 놀랐어요. 이 와중에 소비를 늘리시는 분들이 있구나. 잘 버시는 분들은 내년에 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근데 물론 이제 왜 늘리겠느냐라고 했을 때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게 바뀌었다라고 응답을 하신 거 보니까 결혼해서 뭐 이러면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힘든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봉 계약은 연초에 했는데 연중에 물가가 막 올라 버리니까 네. 내가 받는 돈은 똑같은데 이제 소비가 자동으로 늘어나 버리니까 좀 저축도 안 되고 뭐 허덕허덕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 조금 해결될 문제긴 하지만 당장은 좀 포기를 할 건 포기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죄송합니다.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이제 30, 40대 뭐 40대까지는 아니어도 뭐 30대까지가 가장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딴 건 모르겠고 차는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차 사는 기준 이런 거 얘기하면은 또 뭐 몇백만 원, 뭐 한 4,500만 원 안 벌면 차 타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차에 대해서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저 차는 서울 같은 곳에 살면 그리고 혼자 살면 차를 갖췄다? 는 이제 돈 모으기 포기했다, 뭐 결혼하길 포기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차에 대해서 제가 차를 이제 처음에 사게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지방 출장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살려고 했던 건 차에 대한 저게 없으니까 연비 가장 좋은 거. 그때 아이서티를 샀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 연비가 12.1km인가 뭐 그 차를 한 23만 km 넘게 타고 보내줬습니다. 중고차로 파는데 한 150만 원 받았나 그러는데 네. 따져보니까 차값보다 기름값을 더 많이 썼더라고요. 네. 계산을 해보면 23만 킬로 연비 12km 계산해가지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차는 그냥 갖고 있으면 돈 잡아먹는 기계예요. 어쩔 수 없이 샀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차를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진짜 돈 모으기를 그만큼 포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부분을. 차는 가급적 가지지 마셔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떡하냐. 중고차 사셔야죠. 저는 이제 신차를 한번 그렇게 사고 11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다 보니까 이제는 차에 대해서 좀 알겠고 네. 아 처음에 중고차 샀어도 되겠구나. 워낙 그게 그때 지금은 더 투명하잖아요. 네. 그때는 그게 언제요? 벌써 2003년이니까 막 온라인 이런 거보다는 오프라인 가가지고 네. 막 흥정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너무 무섭고 기댈 것도 없었고 네. 침수차 막 있고. 뭐 네. 이게 알아봐야 돼. 요즘은 뭐 유튜브 영상 보면은 네. 침수차 확인하는 방법 뭐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야 이거 뭐 큰일 난다. 사기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무서움이 있었는데 충분히 처음에 첫 차 중고차 사도 괜찮고 첫 차가 아니라 두 번째 차, 세 번째 차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중고차 잘 고르고 그렇게 되면 돈도 아끼게 돼요. 네. 뭐냐면 신차를 사게 되면 예산을 자꾸 초과합니다. 옵션을 자꾸 올려붙여요. 그렇죠. 네. 내가 한 2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싶은데 보니까 아우 그 현대 무슨 뭐 이름도 되게 화려하게 지어놔요. 그러면 네. 그 옵션 하나 붙이면 뭐가 내가 이거는 필요 없는데 요건 꼭 필요해. 이러면서 착착착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예산 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왕 타는 거 2천만 원짜리나 뭐 2,050만 원짜리다 이런 식으로. 근데 중고차를 사게 되면 예산을 딱 정해놓고 그 이하에서 맞는 걸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을 더 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이제 차를 산다면 돈 당연히 모아서 사야 되겠죠. 할부나 이런 것들은 저는 적극 반대하는 편이고 돈을 예를 들어 2천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산다 그러면 최대한 또 여기서 아껴서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다 써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꽉 맞춰가지고 1,900만 원짜리 좋은 차 있는데 굳이 2천 원 다 쓸 필요 없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낀 돈이 아까 용돈 아껴가지고 투자할 돈 그런 돈이거든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투자 기회는 많이 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왔었고 막 유럽 위기 왔었고 네. 중국발 위기 왔었고 지금 뭐 코로나 위기 오고 지금도 어찌 보면 위기일 수 있어요. 이제 기회로 전환되는 그런 순간 그럴 때 투자할 돈 있어요라고 하면 없어요. 아무도 있나요? 뭐 없어요. 근데 보면 다들 차 한 대씩 있고 집에 냉장고 있고 김치 냉장고 있고 물걸레 청소기 있고 로봇 청소기 있죠. 그거 살 돈은 어디 있었냐고. 투자할 돈은 없는데 근데 결국은 투자할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 거 사는 돈 사려고 했던 돈에서 조금씩 아껴가지고 떼어놔야 그걸로 기회를 잡는 거지. 아 나는 요번에 차 사는데 얘다 요번에 플렉스 그래 조금 기왕 오래 탈 건데 뭐 우리 뭐 애 태어날 거 생각하고 카시트 생각하면 넓고 좋아 카니발 네 그러면서 이제 미래의 집 평수가 줄어들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결국에 뭐 누가 나한테 꽁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내 돈 쓰는 건데 내 돈을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막 출장을 가야 되고 해서 사는 것도 사실은 좀 이게 소비일 텐데 맞아요.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불편하니까 뭐 시간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막 수천만 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뭐 나의 몇 년치 어찌 보면 한 10년의 어떤 뭐 직장 생활을 더 늘리게 되는 뭐 그런 맞아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차는 정말 좀 심사숙고해서 사시면 좋겠고 네. 산다면 이제 중고차를 사라 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 안 사고 네. 그러면 난 직장 다니면 사실 이제 소득, 지출 뻔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뭐 저축을 뭐 조금이라도 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저축을 잘하는 방법은 사실 이 시스템적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통장 쪼개기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네. 직장인들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따박따박 정해진 날짜에 예상할 수 있는 월급이 들어온다는 네. 거.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소득이라고 하면 저축도 계획대로 완벽하게 짤 수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고정 지출, 진짜 공과금이나 뭐 내야 될 세금이나 이런 것처럼 아예 내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의 고정 지출과 그다음에 약간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용돈이나 외식비 이런 것들을 딱딱 정해놓고 쓰면서 여유자금 같은 거 비상금 확보해 놓으신 상태에서 한 3개월, 6개월 단위로 점검하는 거. 저는 네. 이게 제일 이제 직장인들 근로자들이 저축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계획한 거하고는 3개월 후, 6개월 후에 달라질 부분들이 있기도 있어요.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래 보니까 뭐 수당이나 이런 거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계획이 어그러지는 이유는 뭐냐면 외부적인 변수 때문이잖아요. 근데 직장인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변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소득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그냥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3개월이나 혹은 6개월이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예를 들어 100만 원씩 적금을 붓는다 3개월 후에 그럼 300만 원은 적금 통장에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여유 자금들은 뭐 CMA 통장이나 비상금 통장으로 무조건 몰아놓는다라고 해서 3개월을 살아봤더니 이 CMA에 흘러 들어간 게 처음엔 빵원이었는데 한 80만 원 늘었다. 그럼 이게 여유돈이 이만큼 생겼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적금을 내가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는 늘려도 부담은 없겠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한번 가입해놓고 끝 만기까지 이제 만기 되면 뭐 하지가 아니라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계획에서 달라진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저는 어떻게 보면 부럽습니다. 어찌 예측할 수 보면 있는 이제 미래가. 직장인의 가장 뭐 유일한 장점일 수도 있죠. 일을 하든 안 하든 휴가만 안 쓰면 심지어. 돈은 들어온다. 그럼
반대로 지금 프리랜서이시기도 하니까 네.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장 들어오는 돈은 막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막 들쑥날쑥하니까 네. 이런 분들 계획 세우기 참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좋을까요? 일단 최소한 내가 무조건 이 정도는 저축할 수 있어라는 돈, 예를 들어 500만 원 버는데 내가 생활비로 뭐 300, 400 언저리를 쓴다. 그럼 어쨌든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은 저축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는 묶어 놓으셔라. 네. 적금 들어놓으시고 이건 깨질 일이 없으니까 뭐 1년짜리 적금 들어놓으시고 나머지는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보다 그냥 진짜 지갑에다 돈 넣어놓고 그것만 쓰려고 노력하고 나머지는 다 곳간으로 밀어넣는 표현하자면 그거예요. 네. 그래서 프리랜서는 숨만 쉬어도 나갈 돈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모아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으는 여력이 들쑥날쑥할 수 있으니까 싹싹 그냥 CMA 통장에 밀어넣고 아까 직장인들은 3개월, 6개월이지만 우리는 1년 단위로 이렇게 곳간에 많이 모였네. 그럼 뜯어가지고 약간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투자할 수 있는 돈의 사이즈가 크면은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돈의 사이즈가 커지면 그런 쪽으로 몰아넣는 거.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적금을 가입하는 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적금을 가입하는 이유는 목돈을 모으기 위함이잖아요. 네. 근데 목돈을 모으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죠. 정기적으로라도 기본적으로 최소한 할 수 있는 거는 적금으로 하되 그 외의 것들 싹싹 긁어 모아서 나머지 것까지 이제 목돈을 마련을 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비상금 통장이나 이런 것들에 최소한 한 1년 굴려보고 아니면 소득이 높으시고 들쑥날쑥하면은 이것도 한 6개월 단위로 짧아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목돈이 생기면 그거 목돈 생긴 거 뜯어가지고 바로 예금에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으니까 소득이 줄어들거나 네. 아니면 한 해가 끝나가니까 이제 세금 걱정할 때가 이제 슬슬 오죠. 그거 세금 내야 될 돈이 생각보다 많으니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여유 자금들 충분히 갖고 계셔라. 그래서 그 돈만큼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히 뭐 유일한 방법인 것 부가세나 같아요. 뭐 이런 거 종합소득세 같은 것들은 미리미리 좀 아예 세금 통장을 만들어 놓으라는 네, 얘기도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네. 비상금 통장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네. 될 게 그 부가세 같은 경우는 딱 감이 오잖아요. 네. 10%는 그냥 딱 떠놓으면 되는데 이거 종소세는 얼마나 내야 될지 이건 물론 일을 해보셔서 2, 3년 정도 굴러가신 분들은 그래 세금 어느 정도다라고 아실 테지만 처음에는 감도 안 오니까 그리고 세금을 많이 냈다 그 다음 해에 건보료도 올라가죠. 그렇죠. 다 올라가니까. 국민연금 올라가죠. 사실 프리랜서가 직장인들보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한 1.5배는 더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로 500만 원 벌 거면 프리랜서는 750 벌어야 그냥 비슷한 수준 그 이하. 왜냐하면 퇴직금이 없으니까 그렇죠. 2배 이상 벌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한 2배 이상 벌어야 본전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저거 그렇습니다. 떼는 것도 많고 또 불안정한 것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또 요거 하나 좀 궁금한데 네. 아까 그 이제 젊은 청년들, 네. 젊은 청년들은 이제 차 사는 거 좀 가장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네. 뭐 한 40대나 뭐 한 50대 정도 되면은 차보다는 뭐 다른 소비들이 좀 많아질 것 같거든요. 금융 비용들. 네. 그러니까 금융 비용이라고 하면 고정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보험 그리고 대출이자 이런 것들. 보험료는 내가 그냥 당연스럽게 마치 공과금 내듯이 수도요금, 전기요금 내듯이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상담자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오래 가입했다고 해서 이제 못 깰 건 아니에요. 매몰 비용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돈이에요. 네. 뭐 우리가 저 아파트 지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짓는데 거기가 안 될 것 같아. 여긴 도저히. 그러면 여지껏 지은 돈이 한 500억 투자가 됐는데 그거 아깝지 않냐? 계속 지어 올려야지 1000억 더 집어넣어서 사업도 안 내는데 그건 이제 500억은 못 쓰는 돈이잖아요. 매몰 비용 네. 버린 돈이니까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쓰는 돈이에요. 이 여지껏 낸 돈을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낼 돈을 생각하시고 여지껏 낸 돈이 잘못됐다 그러면 과감하게 해지를 하세요. 아니면 뭔가 줄이거나 그러면 뜻하지 않은 목돈이 여기서 생깁니다. 해약환급금. 그럼 그걸로 어차피 내가 생각 못했던 돈이니까 그걸로 차 바꾸지 마시고 이걸로 진짜 내가 돈이 있으면 여기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앞으로는 AI 같아. 앞으로는 2차 전지 같아. 한 10년 묻어놓으면 대박 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의 날은 많이를 펼치잖아요. 실제로 그럴 수 네. 있을 거고 그렇게 묻어놓을 돈이 어디 있어 해서 투자 못하는 거 이런 거 해약환급금 집어넣으면 내가 지금 1000만 원 넣었는데 500만 원 손해봤어요 하는 그 500만 원 손실은 아마 10년 후엔 다 메꿔져 있을걸요. 뭐 안 메꿔져 있으면 어때요? 어차피 없었던 돈인데 그게 제로가 되겠어요? 관성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우리가 줄일 수 없는 소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금융비용들 보험이 특히나 많이 해당이 되고 그렇다고 와장창 다 깨라는 거 아닙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대출이자 주택담보대출 같이 사이즈가 큰 것들은 대환대출 이런 거 갈아타면서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대출 쇼핑 꼬박꼬박 하셔라. 요즘에 뭐 금리 높아졌다고 해도 뉴스도 잘 보셔야 될 게 기존에 물론 이제 뭐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 이런 저금리로 받으신 분들은 그거보다 낮은 대출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은행에서 일반적인 혼합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은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 밀어넣는 게 대환대출 플랫폼 이제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들이 대환대출 전용 상품들 저금리에 나오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혹시 갈아탔을 때 내가 중도 수수료를 부담을 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하더라도 갈아타는 게 유리하지는 않은지 그런 거 잘 체크해 보셔가지고 갈아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그 5대 시중은행하고 IBK 기업은행 12월 한 달간 중도상환 수수료
견제 이벤트 하고 있죠. 맞아요. 네. 이제 이때입니다. 만약에 거기 은행 지금 이용하고 계신 분들 있다. 대환대출용 상품 인터넷은행 어디에요? 저기 K뱅크, 카카오뱅크 이런 곳에서 만들어내는 대환대출 전용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든요. 이거 3%대래요. 후반. 네. 후반. 중도상환 수수료 아싸 땡큐 면제겠다 이런 거 갈아타가지고 가시면은 훨씬 이득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큰 대출일수록 중간중간 대출 쇼핑 자주 하셔라. 아무래도 이게 40대 50대 분들은 이제 하루하루 막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네. 이제 고정 지출 이거 신경 잘 못 쓰잖아요. 그냥 뭐 나가나 보다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 보시면은 이게 모이면 또 막 몇백만 원 또 해지하면 또 몇천만 원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죠. 네. 결국에 이 버는 돈 뻔하고 소비가 뻔한데 그럼 여기서 뭔가 좀 유의미한 돈을 만들어내려면 기존에 내가 어디 쓰고 있던 것들을 막 바꾸지 않으면 잘 안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이 또 연말에 올라가고 네. 또 그러니까 또 새해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내년에는 뭐 소비를 줄이는 것도 좋겠지만 소득을 늘리는 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사실 그게 더 발전적인 방향일 텐데 네. 소득을 늘리는 방법 뭐 새해에는 뭐 어떤 거부터 좀 한번 노력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모은 돈이 있다면은 이 돈을 굴려가지고 발생하는 자산 소득을 늘리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뭐 1,000만 원 모아놨다 이거 뭐 여기서 이자가 발생하면 얼마나 발생하겠어 하더라도 소득이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놓고 봤을 때 우리가 부동산도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그게 아닌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부동산 이렇게 나눌 수 있듯이 금융상품도 이자나 배당 소득을 따박따박 줄 수 있는 것 혹은 그렇게 만기가 되면 받는 것 이런 금융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묵혀두면 거기에 몸집으로 주식같이 뭐 삼성전자를 샀는데 이렇게 불어나는 게 이거 두 가지로 놓을 수 있죠. 이건 이제 양도소득인 거고 네. 이게 사이즈가 커지는 거는 그래서 내가 따박따박 어떤 소득을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월 배당 ETF나 이제 해외에 상장돼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국내 주식시장 나는 미국에 있는 거 무서워 국내 주식도 난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 지금 뭐 금리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배당주 관련된 것들은 거의 헐값이에요. 예전에 각광받던 뭐 리츠나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고꾸라져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그 리츠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공실의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보면 괜찮은 리츠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려라고 했을 때 리츠에 대한 뭐 책이나 이런 거 사봐서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자산운용사들 있죠.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사모으는 리츠들이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걔네들이 투자하는 리츠는 한번 검증된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 한 20여 개 되는 그 리츠 중에서 하필이면 4-5개만 그렇게 골라서 쓸어 담는다라고 한다면 얘가 그래도 적어도 이상한 부동산을 갖고 있지는 않겠구나. 그럼 그 리츠들이 뭔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리츠가 뭐야 하시면 이참에 공부하세요. 그냥 부동산 공동구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잘라가지고 지분의 형태로 해서 상장시켜 놓은 거. 이게 원래 한 2,000원 정도 하는데 발행됐을 때 공모가는. 근데 여기서 그냥 리츠의 수익률이 배당을 보통 1년에 2번 줘요. 잘라가지고 1년에 2번 주는데 한 5에서 8% 왔다 갔다. 그 정도가 요즘 금리로 작년에는 그게 별로 매력이 없었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리츠든 뭐 배당주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을 늘리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무래도 내년에는 뭐 지금보다는 금리가 뭐 더 올라가기보다는 뭐 유지되다가 그렇죠. 뭐 내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고금리일 때 되게 힘든 거 그런 것들을 지금은 좀 관심을 가져보면은 네. 앞으로 이제 내년 한 해 동안 좀 그런 것들이 좀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